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위를 확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글로벌 LNG선 신규 발주 18척 모두 한국 조선 3사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가 곧 1위가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조한 LNG선은 잦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도 신뢰는 베낄 수 없다. 결국 저가 수주로 쌓은 속도는 무너졌고 검증과 신뢰로 쌓은 한국 기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기술의 표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하오입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2018년 3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맡은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CESI 글래드스톤 2년 전 인도 뭄바이 항구에서 성대한 취향식을 올렸던 그 배가 지금 완전히 멈춰 서 있었어요. 엔진실에서 들려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글래드스톤 완전 정지. 긴급 복구팀 파견 요청.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뭄바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년 전 그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국 조선업계 최연소 수석 엔지니어라는 타이틀로 언론 인터뷰를 했던 날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신있게 발표했던 순간들이요. 항구에 도착하자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80m 길이의 거대한 선체가 부두에 기울어진 채 묶여 있었어요. 선원들은 이미 대부분 하선한 상태였고 남은 몇 명만이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원망과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엔진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메인 엔진 앞에 서자 거대한 쇳덩어리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온갖 센서와 모니터들이 적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온도 이상, 연료 공급 시스템 오류, 전력 분배 장치 과부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2년 전 그 메일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온 기술자 이도현이라는 사람이 보낸 경고 메일이었어요. 현재 설계 단계에서 안정성 검증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테스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비웃었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을 시기해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죠.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2주 동안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어요. 하지만 엔진은 몇 시간 돌다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잠깐 기운을 차렸다가 다시 쓰러지는 것처럼요. 중국 정부에서는 2개월이면 완전 복구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배는 다시는 제대로 항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거든요. 속도를 우선시하느라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6개월 후 글래드스톤호는 폐선 처리됐어요.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술의 한계, 조급한 굴기의 대가, 품질보다 속도를 택한 결과.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폐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문서였습니다. 바로 2년 전 이도현이 보낸 그 경고 메일의 인쇄본이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검증 없는 속도는 언젠가 멈춘다는 그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달려야 할 배가 고작 2년 만에 멈춰버렸다는 사실을요. 엔진이 멈춘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어요. 언젠가 이 굴욕을 갚아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굴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2023년 1월 상하이 본사 35층 회의실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43세가 된 제 앞에는 CESI 칭다오호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거든요.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글래드스톤호 사건 이후 저는 좌천되어 지방 조선소에서 소형 어선 설계나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형 LNG선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복귀한 거예요. 회사 임원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하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5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했거든요.
첫 번째 전략은 속도였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8개월 걸리는 일을 12개월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번째는 가격이었습니다. 한국보다 25%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죠. 세계 해운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설계팀 회의에서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안전성 검증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검증은 시간 낭비다. 우리에겐 속도가 무기야. 그 순간 2016년 이도현의 메일이 떠올랐지만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칭다오호의 핵심은 통합전력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디젤 엔진과 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죠. 연료 효율성을 30%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위험도 컸어요. 각 시스템 간의 호환성 테스트만 6개월이 필요했거든요. 테스트는 나중에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장 선점이 더 중요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우리가 먼저 시장을 장악해야 했거든요. 3월,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스타토일사로부터 세척 연속 수주를 따냈어요. 계약 규모만 15억 달러였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죠. 중국 조선업, 한국 아성 무너뜨리다, 칭다오, 세계 LNG선 시장판도 바꿀까.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저는 샴페인을 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속도가 곧 기술이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완전한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6월까지 추가 수주가 이어졌어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카타르 가스, 심지어 호주 우드사이드까지. 총 12척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정부에서는 신중국 조선업의 새로운 장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품질관리팀에서 우려를 표했고 용접팀에서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설계 검증을 담당하던 선임 엔지니어는 이 속도로는 빠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한국 놈들이나 하는 거다. 우리는 혁신으로 승부한다. 속도와 혁신,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검증은 보수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그런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9월, 첫 번째 칭다오호가 완성됐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빨랐어요. 진수식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국 바이어들이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저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너무 빨랐나? 뭔가 놓친 건 없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성공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던 제 모습이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10월 말 칭다오호가 호주로 향하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고 연료 효율성도 설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선장은 무전으로 최고의 배라고 보고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넘어섰다고 이제 세계가 중국 기술을 인정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11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에 일어날 일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1월 15일 밤 11시 47분. 그 정확한 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에서 LNG 적재 작업을 진행 중이던 칭다오호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거든요. 저는 상하이 본사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상업 운항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모니터 화면에는 녹색 불빛들이 평화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어요. BOG 재액화 장치 압력 이상.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이로프 가스 재액화 시스템은 LNG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액화천 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장치였어요. 무전기로 현장과 연결했습니다. 엔진룸, 상황 보고하라. 잡음이 섞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 조절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아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분 후 두 번째 경고가 터졌어요. 통합전력 시스템 과부하 감지. 이건 더 심각했습니다. IPS는 선박의 모든 전력을 통제하는 중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추진력부터 조명까지 모든 게 먹통이 돼요. 현장 엔지니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냉각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이 동시에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뭔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기술팀을 소집했어요. 하지만 새벽 4시에 모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만 읽힐 뿐이었습니다. 오전 6시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메인 전력 시스템 자동 셧다운. 현장에서 비명 같은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화면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졌어요. 마치 심장이 멈춘 것처럼요. 호주 현지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80m 길이의 거대한 칭다오호가 부두에서 조명 하나 없이 떠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즉시 호주로 출발했어요.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글래드스톤호의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받아본 현장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진 엔진 완전 정지, 발전기 시스템 다운, 냉각 장치 기능 상실. 호주에 도착해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리아오 엔지니어, 이번 사고에 대한 견해는 글래드스톤호와 같은 문제인가요?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선체에 올라서서 엔진실로 내려갔습니다. 2018년 글래드스톤호에서 봤던 그 광경이 다시 펼쳐져 있었어요. 꺼진 모니터들,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진 선원들. 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기술팀과 함께 3일 밤낮으로 원인을 찾아봤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BOG 제액화 장치의 압력 변화가 통합 전력 시스템의 부하 배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들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설계 단계에서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속도를 우선시하느라 그 검증 과정을 생략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력을 복구해도 며칠 후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거든요. 호주 해양안전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CESI 칭다오 180일 운항 금지. 그리고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은 10일간 완전 마비됐습니다. 호주 전체 LNG 수출량의 15%를 담당하는 터미널이었어요. 경제적 손실만 수십억 달러였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산 LNG선 또 멈췄다. 글래드스톤호의 재현, 중국 조선업의 한계 다시 드러나. 매일 아침 호텔에서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CNOOC 중국 해양석 유공사에서는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통보해왔어요. 나머지 11척의 주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스타토일사는 품질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인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호주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두에 묶여있는 칭다오호가 보였어요. 한때 제 자랑이었던 그 배가 이제는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5년 전 글래드스톤호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걸요. 속도만 믿고 달려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거였습니다. 악몽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이 다시 온 거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걸요. 2번의 대형 사고. 이제 누구도 중국산 LNG선을 믿지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도요. 호주 정부는 3주째 마비된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말 호주 해양안전청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어요. 72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칭다오호를 강제 예인한다. 저와 중국 기술팀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임시 복구를 해도 며칠 후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했거든요. 마치 고장난 시계를 아무리 고쳐도 다시 멈춰버리는 것처럼요. 그때 호주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기술팀을 파견하겠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 배를 고치러 온다는 건 곧 우리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거든요. 12월 1일 아침 브리즈번 공항에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국제선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도현. 바로 7년 전 글래드스톤호 설계 단계에서 경고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47세가 된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메일의 주인공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리아오 엔지니어님, 오랜만입니다. 이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악수하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7년 전 제가 그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터미널에 도착하자 이도현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체계적으로 각 시스템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와의 차이를 느꼈어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놓치는 게 없었습니다. 선체에 올라선 이도현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2016년 제가 보낸 메일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에 7년 전의 기억이 모조리 되살아났습니다.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 고온 환경 내구성 테스트가 필요하다던 그의 경고들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만약 그의 조언을 들었다면 글래드스톤호도 지금의 칭다오호도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도현은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엔진실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만든 배를 하필 그가 고치러 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엔진실에서 이도현의 진단이 시작됐어요. 그는 우리가 3주 동안 찾지 못한 원인을 불과 6시간 만에 파악했습니다. BOG 제액화 시스템과 IPS 통합전력 시스템 사이의 로직 충돌이네요. 설계 단계에서 두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우리가 놓친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각 시스템은 개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서로 연결됐을 때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마치 두 명의 훌륭한 연주자가 합주할 때 박자가 맞지 않는 것처럼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도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로직 수정과 일부 회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칭다오호가 암흑 속에 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의 결정체였던 그 배가 이제는 굴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참담한 건 그 배를 살릴 사람이 7년 전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호주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중국 배 구조 작업 착수, CESI 칭다오호, 한국의 손에 운명 맡겨.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 본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한국 놈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중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항의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도현과 한국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작업 현장에서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도현이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확하게 작업하는 모습을요. 그들에게는 서두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격차였던 거예요. 기술자의 굴욕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이란 속도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았습니다. 12월 3일 새벽 6시, 이도현과 한국기술팀이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작업 현장을 지켜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첫 번째 차이는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이도현은 전체 시스템의 상관관계부터 파악했어요. 부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간의 소통이 문제죠.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팀은 BOG 제액화 장치와 통합전력 시스템을 동시에 분석했어요. 각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24시간치씩 뽑아내서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3주 동안 개별 시스템만 들여다봤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6시간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리아오 엔지니어님, 이걸 보세요. 이도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로그 분석 결과 냉각 압력이 변할 때마다 전류 감지 센서가 0.3초씩 지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0.3초가 문제입니다. 이도현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BOG 시스템이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전력 배분을 요청하는데 IPS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까지 미세한 시간차가 있어요. 이 지연이 쌓이면서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0.3초라는 아주 작은 시간차를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설계할 때 각 시스템이 즉시 반응한다고 가정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미세한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도현은 화면을 바꿔가며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로직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연 시간을 계산에 포함시키고 버퍼를 두는 거죠. 하드웨어는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었다는 걸요. 3주 동안 부품만 바꿔가며 씨름했는데 정작 문제는 계산 로직에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부터 본격적인 수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어 시스템에 접속해서 로직을 하나씩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하드웨어 팀은 절연부 회로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어요.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의사소통도 간결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조화로웠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수정된 로직을 적용한 상태에서 BOG 시스템을 가동해봤어요. 압력이 변할 때마다 전력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한국팀 엔지니어가 보고했어요. 하지만 이도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극한 상황에서도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들은 압력을 최대치까지 올려가며 반복 테스트를 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두 번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전련부 중 하나에서 미세한 전류 누출이 있었던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손상이었지만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체해야겠네요. 이도현이 손상된 부품을 가리켰어요. 다행히 교체용 부품은 호주 현지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부품을 구해와서 즉시 교체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들의 철저함에 놀랐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드웨어까지 완벽하게 점검하는 거였어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세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운항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어요. BOG 제액화 시스템과 통합 전력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압력 변화에도 전력 분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쇄 반응으로 인한 셧다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오전 6시 메인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가 항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터미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5일 만에 칭다오호가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저는 엔진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만든 배가 다시 돌아가는 건 기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는 현실이 무거웠거든요. 이도현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네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배를 고친 게 아니라 신뢰를 복원한 거였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에바 노르드 노르웨이 해운사 기술 담당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날 기술이 국경을 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배를 한국 기술자가 고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자 간의 존중이 있었어요. 오후에 호주 해양안전청에서 칭다오호의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었으니 호주를 떠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180일 운항 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칭다오호는 떠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은 다시 호주에 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송별 자리에서 저는 이도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했거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빠르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속도보다는 신뢰성을, 빠른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했던 겁니다. 공항에서 한국팀을 배웅하면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저에게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줬거든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8시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고 철저함이었고 겸손함이었습니다. 바로 제게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었죠.
호주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24년 3월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잇따라 중국산 LNG선 계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노르웨이 스타토일은 잔여 11척 주문을 전면 취소했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도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명예회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44세의 나이에 다시 영업사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공사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LNG 수요처였거든요. 4월 초 자카르타의 에너지공사 본사를 찾았습니다. 35층 건물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때는 저희가 찾아가면 환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간청하러 오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로비에서 30분을 기다린 끝에 알렉스 요한슨 해양기술평가위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0세의 덴마크계 인도네시아인이었는데 20년간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냉정했습니다. 리하오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알렉스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보다 20% 저렴하게 3개월 빨리 인도하겠습니다. 알렉스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가격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칭다오호 사건 이후 복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전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같은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아오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알렉스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한국은 20년을 달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배는 2년마다 뉴스를 장식하죠. 글래드스톤호, 그리고 이번 칭다오호까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2018년 글래드스톤호, 2023년 칭다오. 정확히 5년 간격으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복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알렉스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자국 배를 남의 나라 기술자가 고쳤다는 게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렉스의 지적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우리는 배는 만들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인도네시아는 LNG를 20년간 수출해야 합니다. 알렉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배가 필요해요. 2년마다 멈추는 배가 아니라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럼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알렉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2번 드렸습니다. 글래드스톤호와 칭다오호로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중국 본사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성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본사에서는 더 큰 할인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자카르타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싸게 만드는 법은 배웠지만 끝까지 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법은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는 법은 몰랐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조선 3사 글로벌 LNG선 수주 경쟁에서 독주. 한국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속도와 가격은 결국 신기루였다는 걸요. 진짜 경쟁력은 신뢰였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해서 회사로 향하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렉스 요한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20년을 달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를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빨리 달릴 수는 있었지만 오래 달릴 수는 없었거든요. 2025년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글로벌 LNG선 신규 발주 18척이 모두 한국조선소로 향한 거였어요. 현대중공업 8척, 삼성중공업 6척, 대우조선해양 4척. 중국은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45세가 된 제 얼굴이 모니터에 비치는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7년 전 글래드스토노 사고 이후 계속된 추락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발주처 명단이었습니다. 카타르가스, 쉘, 토탈, 엑손모빌. 모두 한때 우리와 계약을 논의했던 회사들이었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에너지공사도 한국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사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수주량이 제로입니다.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동료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김 부장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누구도 가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리아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너무 솔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7년간 2번의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세계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에서 뉴스를 또 봤습니다. 한국조선업, 글로벌 LNG선 시장 완전 장악. 해설자가 분석했어요. 한국조선 3사는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연이은 사고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죠. 오후 3시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에서였어요. 리아오 엔지니어님, 사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해임 통보를 받을 시간이 된 거였습니다. 사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8년 글래드스토노의 굴욕, 2023년 칭다오호의 재앙, 그리고 지금의 완전한 패배. 모든 것이 제 손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리아오, 앉게. 사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회사 상황이 어렵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다른 부서로.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책상을 정리하면서 7년간의 기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글래드스토노 설계도면, 칭다오호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 모든 게 제 오만과 성급함의 결과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함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보내지 않은 답장 폴더였어요. 열어보니 2018년부터 써놓고 보내지 않은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도현이었어요. 메일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도현 씨의 조언이 옳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7년 전에 썼던 글이었는데 결국 보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오후 6시 회사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30층짜리 후동중화조선 본사 건물이 석양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20년간 다녔던 회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세계 해운업계, 중국산 LNG선 시대의 종료 선언. 부제목은 더 가혹했습니다. 신뢰 잃은 중국 조선업, 재기 가능성 희박.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해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아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5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18척을 모두 가져간 건 단순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리가 7년간 잃어버린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속도는 흉내낼 수 있어도 신뢰는 베낄 수 없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뢰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7년 전 글래드스토노 보고서를 꺼내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이도현의 경고 메일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검증 없는 속도는 언젠가 멈춘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예언하고 있었어요. 7년 전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글래드스토노도 칭다오호도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내렸어요. 중국 0척, 한국 18척. 그것이 7년간의 결과였습니다. 3개월 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조선기술 포럼의 연단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거였어요. 제목은 기술에 성찰한 엔지니어의 고백이었습니다. 객석에는 300여 명의 조선업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국, 한국, 일본, 유럽의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자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가장 뒷줄에서 익숙한 얼굴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도현과 에바 노르드였어요. 이도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고 에바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제 연설을 들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하오입니다.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패한 한 엔지니어의 고백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성공담이나 기술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실패를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7년 전 저는 오만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18년 글래드스톤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배이 인도 앞바다에서 멈췄을 때 저는 그것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16년 이도현이 보낸 경고 메일의 스크린샷이었어요. 검증 없는 속도는 언젠가 멈춘다. 그 한 줄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이 메일을 보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도현을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조언을 무시했어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믿었거든요. 객석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5년 후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칭다오호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빨리, 더 싸게 만들겠다고 했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호주 커티스 아일랜드에서 암흑 속에 떠있던 칭다오호의 야간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기술이 국경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만든 중국 배를 한국 기술자가 고쳐주었거든요. 이도현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이런 공개적인 언급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48시간 만에 그들이 해낸 일을 우리는 3주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2025년 LNG선 수주 현황을 띄웠어요. 한국 18척, 중국 0척.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중국은 단 한 척의 LNG선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한국의 승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승리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알렉스 요한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20년을 달려도 멈추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2년마다 멈췄거든요. 객석 앞쪽에 앉은 중국 조선공업협회 회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틀렸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기술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는 철학과 멈추지 않고 가려는 철학. 우리는 전자를 택했고 한국은 후자를 택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화면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기술은 국기가 아니라 양심입니다. 객석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7년간 국기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중국 조선업이에요. 연단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걸 스스로 무너뜨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말했거든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격려가 아니라 위로 같았어요. 실패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박수였죠. 연설이 끝난 후 로비에서 이도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하오 씨, 용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정직해진 거예요. 7년이나 늦었지만요.
이도현은 잠시 말이 없더니 명함을 꺼냈어요. 언젠가 진짜 기술을 위해 함께 일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 노르드도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연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조선업계 인생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고요. 45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깨달았거든요. 휴대폰에 7년 전 작성했던 보내지 않은 답장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7년 늦은 사과라고 적었어요. 도현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양심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7년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엔지니어의 마지막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그날이 제 조선업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떳떳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